네, 이번 시간에는 정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순환계의 혈관으로 보면 거의 심장에 들어가기 바로 전, 거의 종착역에 가까운 곳이죠. 정맥입니다. 저장혈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닉네임을 혈액창고라고 해놓았는데 도대체 얼마나 혈액이 많기에 창고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혈액창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정맥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동맥, 소동맥, 모세혈관, 정맥이라고 되어 있는 저 뒷자락에 퍼센트가 적혀 있는데 저 혈관이 가지고 있는 혈액의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바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액이 100%로 환산이 된다면 정맥은 그 중에 3분의 2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장기, 모든 혈관 다 합해도 정맥의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혈액 창고로서 역할을 한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죠. 혈액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당히 이 푸대가 그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큰 것 같죠. 왜 그런 능력을 갖게 됐는지의 의미도 말씀드리고 그 정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출한 기능까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의 판막을 다시 되짚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었죠. 그리고 또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나갈 때에도, 그리고 여기에도 조금 안 보입니다만 하여튼 심장의 판막이 4종류나 있었습니다. 4개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심실과 심방 사이,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한쪽으로만 열리는, 그래서 혈액을 조절하는 형태의 판막, 밸브가 존재했는데 지금 여기 글씨가 2개가 있네요. 대정맥으로부터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요 입구에는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밸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막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정맥으로부터 피가 들어오는 것을 판막이라는 것이 양을 조절하면서 우심방이 너무 많은 피가 있다 그러면 저 판막을 닫아서 더 이상은 피가 못 들어오게 하고 조금 우심실로 피가 내려가게 되면 다시 또 판막이 열려서 피가 대정맥으로부터 들어오게 하고 이런 조절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가듯 그렇게 조절되는 기능을 대정맥에서 우심방으로 올 때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심방은 항상 고민입니다. 굉장히 아마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정맥이 나한테, 대정맥을 포함한 정맥이 나한테 너무 많은 피를 보내주면 우심방은 자칫 터져버릴지 모릅니다. 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터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심방은 걱정이지만 이 걱정은 정맥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닫힌 회로인 심장순환계는 어떤 한 곳이 잘못되면 공멸해요. 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맥은 판막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바로 앞에 친구 우심방을 애지중지 항상 돌봐야 됩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소동맥이 모세혈관을 애지중지 수도꼭지 역할을 하면서 보호해 주었듯 그런 배려심을 정맥은 우심방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베푸는지 한번 보시죠. 정맥은 피를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넓게 그 커패시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커서 피를 웬만하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으려고 그래요. 혈액 창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늘어나요. 많은 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심방에게 충격을 덜 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필요할 땐 슬쩍 수축해서 보내주면 되지만 우심방이 영 충격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늘어져서 피를 보내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정맥이 혈액 창고로서의 역할을 하는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심방 들어갈 때 판막이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맥의 특징을 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정맥은 밸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 내용으로 이 판막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대변해 보겠습니다. 뇌로 가는 피를 생각해 보시죠. 심장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120. 뇌로 피를 보내기 위한 압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높은 압력. 120. 쭉 하고 올라갔죠. 올라갈 때 120으로 밀어주니까 좋죠. 딱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려올 때는 그냥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면 돼요. 중력으로 내려오면 되니까 올라갈 때 120만 있으면 내려올 때 큰 걱정이 없습니다. 머리 얘기였습니다. 발가락 얘기로 다시 갈까요? 심장으로부터 발가락까지 피를 보내겠습니다. 심장, 박출! 쭉 하고 내려가죠. 심장이 박출해서 막 피를 내려보내고 있는 도중에 그냥 있어도 중력으로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심장에서 계속 밀죠. 동맥압이 밀어줍니다. 그러면 아마 혈액이 그럴 거예요. 아이, 밀지 마라. 나 혼자도 내려갈 수 있어. 중력으로. 근데도 계속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려갔겠죠. 발가락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실핏줄을 지나 정맥이 됐습니다. 정맥이래야 거의 15 정도의 아주 열악한 상황의 압력이 됐습니다. 없는 정도의 압력이지요. 정맥가 그 정도 됐어요. 15라는 압력으로 발가락에 있는 데서 이 심장까지 올라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발가락에 있는 적혈구가 심장을 쳐다보면 에베레스트일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올라가야 되죠? 발가락에 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력이 없습니다.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정맥이 가지고 있는 건 정말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어떻게 저기로 올라가나. 심장이 멀고 먼 에베레스트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 말씀드렸던 정맥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특징 하나, 밸브, 판막이 2에서 3cm마다 착착착착 놓여져 있고, 또 하나를 볼까요?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정맥이 가운데 있고 옆에 골격근이 있습니다. 골격근이 수축하면서 한번 수축할 때 정맥이 쭉 짜서 올라가면 밸브를 열고 피가 가고 밸브가 뒤집어지기 없깁니다. 역류하지 않아요. 근근히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골격근의 수축에 의해서 반쯤은 심장 같은 기능을 얻어 동력으로 심장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역류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구상해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시면 정맥의 판막이 이렇게 있고 주위에서 골격근이 눌러주고 쭉쭉쭉쭉 하면서 우리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정맥이 가지고 있는 판막은 너무 고마운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라는 병 잘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조금 아까 보셨던 그 정맥에 있던 판막이, 밸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던가 아니면 손상됐다고 한번 해보시죠. 있으면서도 제대로 기능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손상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골격근이 짰습니다. 그래서 밸브가 제대로 쫙 열려서 닫히면 피가 위쪽으로 올라갈 텐데 안타깝게도 획 구멍이 나거나 손상이 되어 있으면 올라갔던 피가 다시 역류하고 올라갔던 피가 역류하고 할 것입니다. 피는 계속 아래쪽에 남겨져 있겠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형태의 하지정맥류가 그런 형태, 골격근이 제대로 짜주지 못하던가 정맥이 그 밸브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면 피는 원활하게 심장 쪽으로 가지 못하고 올라갔다가 되돌아오고 올라갔다가 되돌아오는 지금 이런 하지정맥류와 같은 뭐 거의 막 뱀이나 지렁이처럼 보이는 혈관을 피부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걸 종교적으로 해석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형을 시도하곤 했었죠. 사형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였을 뿐이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유명해진 것뿐이지 옛날에는 그런 크로스픽션, 십자가에 매달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꽤 됐었죠. 절대로 종교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심장 혈관계, 순환계에 대입해서 그냥 설명드리고자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서 있으려면 항중력근이라는 것이 수축해야 됩니다.
자빠지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항중력 작용으로, 그러니까 자빠지지 않으려면 중력에 반해서 수축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근육들을 항중력근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중력근이 수축하면 제가 지금 서서 강의하고 있는데 발가락에 들어가 있는 정맥들, 정맥피는 저는 서 있기 때문에 항중력 작용을 하는 근육들을 수축시키고 있습니다. 이 수축 작용에 의해서 그 정맥피가 조금씩 올라오게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는 분이 있다면 심장과 발가락까지의 거리가 저보다는 좀 짧겠죠? 그리고 다리에 항중력근 수축이 별로 있지 않습니다. 길이가 짧으니까 항중력 작용, 중력근의 수축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죠. 여러분보다 좀 더 편하려면 사실은 누우면 되겠죠? 누웠을 때는 발가락에 있는 피가 심장으로 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서로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항중력근, 다시 말하면 골격근의 수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혈행이, 혈류가, 정맥피가 심장으로 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항중력근이 수축하면 정맥의 피를 심장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 있는 사람은 앉아 있는 사람보다 좀 더 많은 양의 근육을 수축시키고 있고, 그래서 먼 발가락과 심장까지의 거리를 극복하고 있다고 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지금 가운데 예수님도 계시지만 옆에 있는 다른 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저렇게 사형에 이제 처해지곤 하죠. 지금 보면 저렇게 매달려 있는 경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우 어떠한 근육도 수축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 있는 게 아니고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다리로 내려갔던 피가 심장으로 돌아올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땅에다 대고 있어야 항중력근이 수축해서 심장 쪽으로 피를 보낼 수가 있겠죠. 공중에 뜨는 순간 항중력근이 수축을 하지 못하여 다리로 내려갔던 피가 결코 심장으로 올라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리면 항중력근이 수축하지 못하니까 내려갔던 피가 점점 정맥에 그냥 쌓이게 되고, 정맥의 혈압 기억하시나요? 15였었죠? 정맥압이 15였던 것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20, 25, 30, 35로 계속 높아지게 될 거예요. 정맥압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그 피를 보내야 되는 동맥 쪽 압도 높아지겠죠. 지금 항중력근으로 서 있게 하는 근육들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또 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 근육, 목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중력에 반해서, 중력에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딱 잡고 있는 셈이죠. 저 목 근육의 항중력 작용을 포기하면, 강의하다 말고 조는 사람들 다 저 목 근육의 항중력 작용을 포기한 셈이죠. 실제로 척추를 놓고 그 안쪽에 있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근육이 안심과 등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근육들도 제대로 수축을 안 하면 막 전철에서 졸고 있는 사람이 막 앞으로 쏟아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저 항중력근마저도 모두 다 포기한 것이죠. 앞쪽에 있는 아롱사태 근육, 저것도 자빠지지 않으려고 서 있기 위해서는 저 근육이 수축을 해야 됩니다. 앉아 있는 분들은 저 아롱사태를 수축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자빠지지 않기 위해 지금 저 근육을 단단히 수축시키고 있죠. 수축하면 자빠지지 않습니다. 저 근육을 포기하면 무릎이 푹 주저앉으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모든 근육들이 실제로는 특히 아롱사태 저 근육들은 다리 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정맥을 계속 수축시켜 심장 쪽으로 피를 보내고 있는 셈이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의 경우 지금 여기 있는 15라는 압력이 15가 아니라 뭐 20, 25, 30, 35, 40 계속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35도 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데 얘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병목 현상에서 당연히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압력은 원래는 35, 25, 15 이래가지고 적당한 이 화살표, 까만 화살표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이 15는 엄청나게 높아지게 됐고 이 화살표의 흐름은 여기 있는 이 까만 것들의 화살표의 흐름은 이와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이 흐름은 아마 당연히 다리 쪽으로 점점 혈장은 많이 빠져나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붓는 작용이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정맥압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아까 보셨던 부종 현상, 많이 붓는 형태가 되겠죠. 다리는 점점 뚱뚱해질 것입니다. 부종이 될 것이고 혈액의 많은 부분이 지금 부종 현상, 혈장 형태로 빠져나와 다리가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굵어질 거예요.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점점 더 다리는 뚱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혈액의 양은 점점 줄어들겠죠.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 심장이 피를 박출하고 싶어도 혈액이 거의 없습니다. 혈장만 빠져나오긴 했지만 하여튼 절대량이 부족해서 아무리 짜려고 해도 뇌에다 피를 보낼 수가 없어요. 바로 혈압이 떨어지면서 자칫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려 사용을 시켰던 방법이 바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그 학술대에 다니면서 박물관에 다니면서 십자가에 관한 조각이나 그림을 좀 봤는데 한번 같이 여러분들도 즐겨보실까요? 지금 5장의 십자가 관련 조각이나 그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번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발을 한번 보시죠. 발이 2개가 이렇게 나란히 차렷 하듯이 발이 각각 하나의 못으로 발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의 십자가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고개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이분은 고개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발이 약간 옆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각각 못은 박혀 있습니다. 세 번째 분 볼까요? 이분은 예수님은 발이 포개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발이 벌어져 있다가 포개져서 못 하나로만 딱 되어 있는 모습인데 고개의 방향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간 것 같죠? 예수님의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이번에는 발은 포개져 있고 고개는 또 오른쪽으로 넘어가 있죠.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바로 못에 박혀 있지 않았다면 고개를 숙였다는 것은 기절하시기 바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고 못이 박혀져 있지 않았다면 바로 쓰러져서 뇌 혈액 공급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형태는 좀 생소하시지 않나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분도 발을 2개를 한꺼번에 포개서 지금 못을 박아놨는데 다리가 심장 쪽으로 굉장히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4개의 십자가보다는 이 십자가는 조금 늦게 사망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장과 다리 거리가 짧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죠. 짧으면 짧을수록 심장의 충격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개의 그림 공통적으로 모두 다리가 모두 가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망하려면 그냥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제가 분석한 거니까 종교적으로는 해석하시지 마십시오. 다리가 가는 상태로는 돌아가실 수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분들이라면 다리에 혈장이 빠져나와 부종이 돼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혈액의 양이 줄고 심장에서 피를 뇌에다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실제 상황이라면,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다리는 훨씬 굵어져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려놓거나 조각하시지 않은 것 같죠? 항중력근, 서 있게 하는 근육 항중력근에 대한 내용 일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발로 걸으면서 인간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배우신 내용 하나가 있기에 다시 한번 킵니다. 자유로운 손을 갖게 됐죠? 넓은 시야를 이렇게 땅만 보다가 앞쪽에 넓은 시야를 보게 됐고, 당연히 두 발로만 걸으니까 두 손이 훨씬 자유롭게 됐다는 것이죠. 하지정맥류가 바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심장과 다리까지의 거리가, 다시 말하면 네발 짐승에서 두발 짐승을 하는 순간 두 발로 걸으면서 결국은 두 발의 충격이 좀 더 크게 나타나게 된 셈이죠. 관절염도 네 발로 걸었다면 훨씬 충격이 완화됐을 건데, 직립하면서 두 발로 걸으면서 얻어진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도 거의 같은 것 같죠? 치질도 좀 지저분하지만 두 발로 걸으면서 가능해진 혈관의 출몰입니다. 분만통도 항중력근과 관련된, 다시 말하면 서 있으면서 생기게 된 큰 머리의 아이, 뭐 이런 등등으로 직립인간이 얻게 된 또 다른 업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